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남성이기까지 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 걸 많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직 한참 젊은 남자라서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 제가 겪은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거든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아직은 사회적인 교류가 활발한 나이, 솔직하게 털어놓을 곳이 없었네요. 그러다 이곳을 알게 되며 답답한 제 속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저는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 한참 어린 나이에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대학 시절부터 졸졸 쫓아다니던 대학 후배였어요. 얼마나 저를 졸졸 쫓아다녔는지 제게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물론이고 있을 때도 관심을 끊지 않고 따라다녔던 친구였죠. 물론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아서 저도 아내의 관심에 크게 뭐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아내를 보며 그런 저의 모호한 행동이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내의 관심을 모른 척하지 않고 솔직한 제 심정을 말하게 됐죠. 지연아, 네가 날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어. 근데 난 너한테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조금도 없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다만 내가 너한테 확실히 해두는 게 너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 쫓아다니지 말고 너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 오빠, 저 오빠가 그렇게 말해도 포기 안 해요.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라면 오빠가 부담 가지 않게 할게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 싫어하지만 말아주세요. 아내를 싫어할 수가 없었죠. 어느 사람이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제가 이용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일부러 더 아내를 멀리하게 되었어요. 나중엔 아내가 어떤 관심을 표하든 저에게 잘해주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절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가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거기다 바람 피운 여자친구가 되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때 제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산산조각나 붕 떠있던 제게 아내의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은 상처받은 제 마음의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상처받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었죠. 그 생각으로 아내와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로 또 배신당한 아픔의 반발로 시작된 연애였지만 제게 정말 헌신이고 사랑을 듬뿍 주는 아내로 인해 과거 아내의 마음을 진작 받아주지 않은 걸 후회할 정도로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런 아내와 대학 졸업 후에도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아내가 계속해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막 취업해 결혼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뒤로 미뤄두고 있었죠. 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라고 생각될 정도로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뭐가 중요해? 우리 때 부모님은 다 갖추고 시작하셨나? 결혼하고 하나씩 장만하는 거지. 난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좋아. 아니 더 좋지. 매일 한 방에 붙어 있는데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난 오빠와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지 결혼해서 뭘 누리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긴 갖추고 시작해야지. 거기다 우리 아직 어려. 우리 나이에 즐길 것도 다 즐기고 결혼해도 늦지 않는다고. 오빠, 설마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아니야. 결혼 이야기는 나도 꺼낸 적 있잖아. 다만 보통의 사람들처럼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나도 너한테 보다 좋은 걸 해주고 싶은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감지덕지한 일이긴 했죠.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집해오고 혼수 마련해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또 준비를 갖추는데 몇십 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니까 오랜 기다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천천히 준비하며 서로가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런 제 계획과 달리 아내와의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거든요. 뭐? 임신? 진짜 임신했다고? 그럴 리가, 우리 매번 피임했잖아. 그러게 내가 피임할 때마다 확인해야 한다고 했잖아. 분량도 있다고. 처음엔 나도 긴가민가해서 말 안 하고 병원 갔는데 검사 받으니까 임신이 맞다고 해. 벌써 몇 주 지났다면서 이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여기 초음파 사진. 그래도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혼자 병원 갔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 좀 그렇잖아. 그래서 너는 좀 어때? 괜찮아? 모르겠어.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아서. 그런데 어떡하지? 애가 생겼는데? 당연히 결혼해야지. 내가 말했잖아.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다만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준비가 덜 되었든 어쨌든 미룰 수 없지. 아버님, 어머님께 또 우리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얘기 나눠보자. 그리고 다른 걱정하지 마. 지금은 지연이 네 몸과 뱃속 아기만 생각해. 알겠지? 아내와 결혼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제게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은 당연했으니까 말이죠. 다만 아이 때문에 서둘러야 했어요. 저희도 그렇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서로 알아가는 순서 없이 시간에 쫓겨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그 상황을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신한 며느리에게 내색할 수는 없었으니 덩달아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죠. 이후 양가 부모님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별탈 없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철없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하게 될 결혼 생활과 얼마 뒤 만나게 될 아이를 상상하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아내가 증발하듯이 사라졌어요. 저는 물론이고 아내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잔뜩 긴장했죠. 결국 아내의 연락을 기다릴 수는 없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결혼하지 말자며 파혼하자며 연락이 왔죠.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아내를 재촉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바닷가 근처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저는 단숨에 아내에게 찾아갔고 무슨 일인지 묻게 됐죠. 도대체 왜? 파혼은 무슨 말이야? 그럼 뱃속 아이는? 왜 이러는 건데? 나 유산했어. 뭐? 유산이라니 갑자기 왜?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겠지. 내 몸 상태도 우리 애 상태도 모르는 게 무슨 엄마 자격이 있어? 그럼 너 사라진 게 파혼하자고 하는 게 우리 애 때문에 서두른 결혼이었잖아.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아이를 유산한 걸 왜 네 책임처럼 말해? 네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널 더 세심히 챙겨야 했는데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만 신경 써. 아픈 거, 화나는 거, 죄책감 전부 내게 쏟아붓고 너는 네 몸, 네 마음만 챙겨. 내가 곁에 있을게. 예상에도 없던 임신과 서둘러서 하던 결혼 준비, 거기다 회사 생활까지 그 모든 게 아내 몸에 무리가 된다는 걸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제 탓이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를 직접 뱃속에 품고 있던 아내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한 저는 오로지 아내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잠시 결혼식 준비를 멈추게 되었지만 예정대로 아내와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서둘러 하게 된 결혼을 그리 썩 내켜하지 않았던 어머니께 아내가 유산하게 된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는 게 제 걱정이었죠. 파혼 이야기까진 꺼내시진 않겠지만 예정대로 올리려고 했던 결혼식이 많이 미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 끝에 겨우 말씀드렸는데 제 걱정과 정반대로 오히려 아내 걱정을 해주시며 결혼은 저희 상의하에 날짜를 바꾸든 원래대로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지연이 몸은 괜찮고? 네가 신경 써주고 있는 거야? 너 하루에도 몇 번이고 지연이에게 연락해서 괜찮은지 확인해. 병원도 데려가고. 네, 안 그래도 더 많이 신경 쓰려고 해요. 근데 어머니, 결혼은 충격이 크니까 미뤄야 한다면 미루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낫다면 뭐 예정대로 해야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랑 지연이만 생각해. 아내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어머니 대답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내가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쓸 수 있었고, 덕분에 우리 모두의 생각보다 빨리 회복한 아내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 꿈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죠. 연애 시절에도 제게 잘하던 아내는 결혼 후 제 내조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아직 유산에 대한 아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아내를 집에서 쉬게 했는데 쉬지 않고 제 내조에 힘을 쓰더라고요. 거기다 저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도 아내는 잘했어요. 이게 다 뭐야? 우리 둘이 사는데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거 전부 어머님 드릴 거야. 뭐? 어머니? 이걸 전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라도 맛있어야 식사 거르시지 않고 제때 챙겨 드시지. 요즘에 반찬도 잘 나오고 어머니도 잘 챙겨 드시는데. 그리고 당신 좀 쉬라니까. 하루 멀다고 일을 사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힘들긴. 난 집안일하면서 당신 그리고 어머님 챙기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아무래도 내 적성에 맞나 봐. 저는 정말 복받은 남자였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진심을 다하는 아내를 뒀으니 말이죠. 또 그런 아내의 정성에 감동한 어머니께서는 결혼 전 못마땅해 하시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내를 친딸처럼 여기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게 계속된 행복을 질투하듯 불행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건물이며 사업이며 홀로 모든 걸 관리하시던 어머니께 큰 병이 찾아온 거죠. 이제까지 어머니 혼자 자식 키우고 집안일하고 회사 이끌고 온 것만으로도 몸에 많은 무리가 있으셨을 텐데 제 결혼으로 신경 썼던 것까지 가중이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성 난치로 하루아침에 청력을 잃게 되신 겁니다. 하나도 문제는 바로 얼마 전까지 듣는데 문제가 없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에 소리가 사라지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집 밖은 물론이고 집 안에서도 위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사라진 청력으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이 몸으로 전달되며 아프시기까지 했죠. 어머니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전문 간병인을 두려고 했죠.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있는데 왜 사람을 쓰냐고 하더군요. 내가 있는데 간병인은 무슨... 내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간병인이 잘 챙겨줘봤자 가족보다 더 잘 챙기겠어? 내가 어머님 옆에서 간병할게. 그러니까 당신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집안 중심을 잡아.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중심을 지켜야 하는 거야. 이제 당신이 어머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 보조로서 어머님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식인 저보다 아내가 더 나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혹시나 고부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만류도 했고 전문 간병인이 낫지 않겠냐고 설득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을 향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고 결국 아내가 어머님을 간병하게 됐죠. 그리고 어머니를 아내에게 맡긴 순간부터 다른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체 저에게 어머니에게 잘하던 아내였으니 얼마나 어머니를 잘 챙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아내 덕분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돌발성 난청도 아내의 헌신과 정성으로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신 SOS의 문자였죠. 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신 문자는 도저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몰래 빨리 와보거라. 도대체 이 문자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안 이야기라고 해도 우리 모자끼리만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해도 굳이 문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된 마음에 아내가 어머니 댁에 출퇴근을 하니 어머니 댁에 예전보다 더 자주 들렸거든요. 그러니 문자가 아니라 제가 왔을 때 절 붙잡고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문자를 보내신 건가 싶었죠.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굳이 제게 문자를 보내시고 아내 몰래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어머니 말씀에도 아내 몰래 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죠. 아내에게는 야근을 핑계대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는 현관문 단속을 여러 번 하신 다음 제 손을 붙잡고 방으로 가시곤 제게 물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녹음기였어요. 녹음기를 보자 이 상황이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청력을 잃으셔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분이 뭘 녹음하시고 뭘 제게 들려주고 싶으신지 말이죠. 저는 입모양을 또박또박 크게 발음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녹음기 아니에요? 오늘 저 부르신 이유가 이 녹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나도 정확히 몰라. 예상되는 건 있는데 그걸 네가 확인해줘야 할 것 같아. 확인이요? 그런 거라면 저 말고 그 사람한테나 동네 친구분께 부탁해도 되잖아요. 만약 내가 생각한 내용이 맞다면 확인을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네가 듣고 무슨 말이 녹음되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해줘. 그리고 엄마랑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대로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얘기해주겠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숨기지 않겠다고. 무슨 내용이길래.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꼭이야. 꼭.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기 녹음된 게 좀 많아. 내가 들리지 않으니까 수시로 녹음했거든. 귀찮겠지만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말고 다 들어줘. 자, 여기. 제게 약속을 받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예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녹음기에 든 내용을 듣는 것뿐인데 저도 모르게 잔뜩 긴장한 채로 녹음기를 틀었죠. 그런데 심각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줄 알았던 녹음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대화하는 내용도 있었고 저와 통화하는 내용, 혼잣말과 어머니를 챙기는 등등의 아주 평범한 대화들이었죠. 이러한 내용을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확인해보라고 하셨는지 생각하던 그때 충격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목소리가 말이죠. 아, 힘들어. 도무지 집안일이 끝나질 않네. 노인네 혼자 살면서 뭔 놈의 집을 이렇게 넓게 써서 고작 몇 평 안 되는 우리 집 치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넓은 집 나 혼자 치우려니까 죽겠어. 아, 망할 노인네. 아예 죽어버리지 왜 귀만 멀어가지고 사람 이 고생을 시킨대? 내 인생도 참...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 피는 거야? 결혼하면 바로 필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고생만 해야 하냐고. 늙은 노인네 다른 데 아픈 곳은 없어서 콱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너무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아내는, 제가 이제까지 보아온 아내는 이런 말을 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께 그런 저속한 말을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제 귀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들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확신에 찬, 그러면서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빛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어머니께 제가 조금 전 들었던 내용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녹음 파일은 많이 남아 있었고 그때 녹음기에 흘러나온 아내의 목소리를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더 들어봐야 했어요. 조금 더 확실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보다 더 귀를 기울여 녹음 파일을 듣게 됐죠. 녹음기에서 이어져 나온 녹음 파일은 저를 힘들게만 할 뿐이었고요. 아우, 귀머거리 노인네. 들리지도 않으면서 TV를 보면 뭐가 재밌다고 저걸 보고 있어? 보려면 자막이 나오는 걸 보던가 해야지.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야, 바보야. 귀머거리야. 야, 안 들리지? 바로 옆에서 며느리가 욕하는데도 모르네. 야, 시어머니. 너 빨리 죽어. 빨리 죽으라고. 네가 죽어야 내가 편히 살지. 네가 죽어야 내 인생이 활짝 피잖아. 죽으라고. 이런 식의 어머니를 조롱하고 욕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음 파일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확실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며느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던 그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제게 무슨 내용이 나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와 한 약속을 생각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어머니 표정에서는 녹음기 속 내용을 짐작하신 표정이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음기 속에 그 사람이 어머니를 욕하는 내용이 녹음됐어요. 전부 다는 아닌데요.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 그렇지. 내 욕하는 게 맞지? 그럴 줄 알았다. 그걸 알고 내가 녹음기로 녹음한 거야.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욕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안 들리시잖아요. 그래, 듣지 못하지. 그런데 지금도 못 들으면서 너랑 대화하고 있잖니. 하루라도 빨리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귀에 문제 있다고 들었을 때부터 구화 배우려고 했단다. 입모양이 확실치 않으면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유추는 돼. 그래서 걔가 나한테 하는 입모양을 우연히 보고 의심하게 됐고 분명 내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녹음한 건데 그게 사실이라니. 예상은 했지만 정말 괘씸하다. 어떻게... 그 사람이 왜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전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욕하던데.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 걔가 왜 날 욕하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간병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걔 생각해서 부리는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아내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 어머니께서 제게 물어야 할 말을 제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자신을 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에 도대체 왜 아내가 어머니를 욕하고 조롱했을까 생각해봤지만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머니 간병이 힘들어서? 그것뿐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됐어요. 제가 아내에게 몇 번이나 어머니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정도의 일까지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진 못했지만 어머니 간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감정이 상할 일이 있을까봐 간병인을 두자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러 번의 제안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간병을 하겠다고 자원한 게 아내였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든 간에 아내가 한 짓은 용납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정말 간병이 힘들어서 어머니를 조롱하고 욕한 거라면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간병 때문에 어머니를 욕한 게 맞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해지려면 아내에게 묻거나 녹음기에 들어있는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죠. 거북한 기분에 더 이상 듣기 힘들었던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어머니를 욕한 이유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돈 때문인 것 같았죠. 저러고 있다가 먹던 밥에 목이라도 막혀서 콱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 노인네 재산 우리 그이가 다 물려받을 거고 나도 사모님이 돼서 내가 원래 그리던 그림처럼 잘 살 텐데. 어머님,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 귀머거리로 살면 뭐가 재밌겠어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야 사는 건데 듣는 걸 못하니 사는 맛이 없죠. 제발 죽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평생에 하늘 풀고 행복하게 살죠. 저도 돈 걱정 없이 사람들 부러운 눈빛 받으면서 좀 살자고요. 네? 그래야 제가 지금까지 그이 뒷바라지, 어머니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죠. 저 그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은퇴하시고 그이에게 다 물려주시든가 아님 돌아가시든가 둘 중 하나는 해주세요. 네? 아내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가 어머니께 한 행동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제 뒷바라지했다는 아내의 말에 아내가 어머니께 한 행동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의심하게 됐죠. 도대체 언제부터 돈을 바란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였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 가지게 된 헛된 욕망인지 알고 싶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 그걸 안다면 아내가 한 짓을 용서할 수 있겠냐? 물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중요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중간에 그런 욕망과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라면 반성하는 걸 보고 용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아내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잘했으니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이제까지 아내의 헌신과 사랑을 받아온 저로서는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잘못된 생각이 언제부터였는지 중요했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는 양해를 구하고 또 조금만 버텨달라고 부탁하고서 말이죠. 아내의 뒷조사는 대학교 친구들부터 시작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들켜서는 안 되는 속마음을 쉽게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소득 없던 아내의 지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인들 모두 입을 모아 아내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의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내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그렇다면 아내가 일부러 제게 숨긴 친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를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와 관련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 친구에 대해 수소문에 연락처를 구했고 연락했어요. 제 정체를 밝히고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희선 씨는 선뜻 저와 만남에 동의했죠. 동의뿐만 아니라 놀라운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제 연락과 요청에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연락해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 놀랍진 않네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지연이 남편분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도 알 것 같고요. 지연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거죠? 지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남편분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내용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럼 제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연이 집안에 대해서 자세히 아세요? 형편이나 지연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정도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굳이 들춰보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지연이 집안 원래는 잘 살았어요.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사는 정도? 그러다 아저씨 사업이 망하면서 정말 쫄딱 망하게 됐는데
그게 하필 지연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갈 때였어요. 사춘기.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에 말이죠.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지연이가 일그러진 욕망을 가지게 된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라뇨? 그때 막 사춘기가 되었던 지연이 입장에서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가난해진 그 상황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원래 놀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또 원래는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말수도 없어지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존재감 없게 변하더라고요. 저랑도 그때 친해졌어요. 저희 집 형편이 지연이네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연이는 유독 제게 속마음을 많이 털어놨어요. 사업이 망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말, 돈이 많으면 뭘 하고 싶은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 등등. 그땐 그런 말하는 지연이가 이해되기도 했고 저도 사춘기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하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사실 돈에 대한 열망,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돼서도 같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지연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런 열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 나쁘게만 생각 안 했고요. 근데 제가 지연이를 다 몰랐던 거였어요. 지연이 속에 너무 크고 잘못된 욕망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처음 제게 그 욕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승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말이에요. 네? 저에 대해서요? 언제요? 언제 저에 관해서 말을 꺼냈습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저보고 운명의 상대, 아니 운명을 바꿔줄 상대를 찾았다면서 꼭 승준 씨와 잘 될 거라고 했어요. 첫눈에 반한 것처럼. 문제는 첫눈에 반한 이유가 승준 씨 외모도 성격도 그 외에 다른 것도 아니라 오로지 배경이었다는 거죠. 배경이요? 그럼 절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저희 집 상황을 알고부터 저에게 반했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돈 때문에요? 네.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제게 승준 씨가 구원자라고 자기 인생을 피게 해줄 완벽한 상대라고 했거든요. 자긴 얼굴, 성격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돈이면 된다면서. 그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 승준 씨라고 했어요. 꼭 승준 씨와 결혼할 거라면서 말이죠. 그게 진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 만난 게 고작 그 사람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나이에 인생의 가치를, 평생 반려자를 선택할 조건을 돈으로 결정한다고요? 아니 희선 씨도 아시잖아요. 그 나이 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상대방 외모가, 성격이, 그리고 느낌이 중요하지 무슨 돈을. 그러니까 제가 지연이를 다 몰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지연이 사정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없긴 없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도 아니고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나 몸매가 빼어난 것도 아니니 세상과 부모님 원망을 넘어서서 자기 비하까지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현실의 탈출구는 자기 인생을 구원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런 지연이의 생각이 너무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되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지 같은 인생 벗어날 발버둥도 치지 않는 나태한 사람 취급을요. 결국 저희 두 사람은 다투게 됐고 연락을 끊게 됐어요. 저도 지연이도 서로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몇 년 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지연이가 승준 씨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그때 설마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을 고쳤어요. 돈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이지만 설마 돈 때문에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할까 싶었죠. 처음 접근은 돈 때문이라고 해도 결국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오랜 친구로서 그 사랑의 결실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지연이에게 연락해 만나게 됐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지연이를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한 거더라고요. 아직 저에게 감정이 남아있던 지연이가 제게 삐딱하게 나오면서 저를 조롱하듯 얘기해줬거든요. 승준 씨와 결혼하는 이유를, 또 승준 씨와 결혼 후 바뀔 자기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우선 저를 비웃으며 시작했죠.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니 결혼 소식 듣고 어땠냐면서 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느냐. 이제부터 저와 자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너도 지금부터 생각 고쳐먹고 남자 잘 만날 생각해야 한다 등등 온갖 말을 다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들을 제게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다 들어줬어요. 제게 조언이랍시고 남자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건지, 몸과 마음을 희생함으로써 결국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상황을 한 번에 반전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법을.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법? 네. 승준 씨, 지연이 임신한 거 때문에 결혼하셨죠? 안타깝게 유산으로 아이를 만날 순 없었지만. 그걸 어떻게... 그런데 유산에 대해 죄책감이나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연이 애초에 임신한 적 없어요. 그 임신 가짜였고 승준 씨와 결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니. 네? 가짜 임신이요? 임신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 제가 다 봤습니다. 초음파 사진도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산모 수첩도 또 진료 내역도. 돈 때문에 결혼하는 애가 뭔들 못하겠어요. 초음파 사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똑같은 걸 찾으실 수 있고요. 산모 수첩 진료 내역 산부인과 앞에서 나오는 산모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연이와 같이 산부인과 가신 적 있으세요? 그건 제가 회사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어머니께 결혼 관련으로 허락받는다고 또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다 보니. 만약 제 말 믿기 힘드시다면 의료 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는지.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걸 방법이랍시고 자랑이랍시고 제게 말하는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땐 제가 지연이에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붙잡고 얘기해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죠. 승준 씨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뭐 언젠간 어떤 식으로든 지연이에 대해 승준 씨가 의심하고 저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정확했네요. 이렇게 찾아오신 걸 보면. 그래서 지연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제게 더 아시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희선 씨가 저에게 알려준 아내의 과거와 본심은 저도 생각한 적 있었지만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니 충격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유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아니 어떤 일을 계획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임신과 유산이라는 걸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서울 정도였고 치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났죠. 저는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었던 그날 아내를 붙잡고 이제까지 속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조롱하고 욕한 것도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듣게 된 사실을 다 풀고 따지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비하한 증거는 녹음기로 인해 있었지만 아내가 제게 접근한 증거는 희선 씨의 말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며 아내가 인정하고 실토하게 압박해 나갔죠. 뭐야?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데? 혹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무기 잡으니까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데?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그럼 내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한테 말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청해서 간병하겠다고 하더니 욕하는데 말이 좋게 나올 자식이 있겠어? 무슨 말이야? 누가 어머님을 욕하는데? 내가? 여보, 내가 어머님 욕을 왜 해? 이제까지 내가 당신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인지하고 난 뒤에 보게 된 당신의 연기를 보니까 정말 소름 끼친다. 정말 대단해. 무슨 말하는 건지. 그리고 뭔 말을 듣고 이러는 거야. 누가 그래? 어머님께서 그러시진 않았을 테고 어머님 지인분들이 그래? 아니면 동네 사람이? 왜 어머니께서 알려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아, 당신한텐 우리 어머니가 귀머거리 노인네라서? 근데 이걸 어쩌냐? 당신이 나이 든 노인네라고 생각한 우리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보, 술 먹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님께서 뭘 들으신다고? 듣지 못하시지. 그런데 입모양으로 무슨 말하는지 알 순 있고 이 녹음기로 녹음할 순 있거든. 이 녹음기 내용을 내가 확인했고 아무래도 당신이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직접 들려줄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말이야. 제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고 녹음기에서 어머니를 향한 저급한 내용의 아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내는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어떤 거짓말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고민인 것 같았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더더욱 몰아쳤습니다. 도대체 뭐냐?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뭔 잘못을 했는데? 결혼할 때 당신 힘들게 하면서 반대하셨어? 결혼 후에 시집살이 시키셨어? 다른 며느리라면 좋은 시어머니라고 떠받들 판에 귀머거리 노인네? 빨리 죽어야 한다고?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깐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이렇게 빌게. 어머님께 잘못했다 빌고 이런 일 두 번 다시 없도록 치료도 받을게. 다시는 내 스트레스 우리 가족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풀지 않을게. 제발 용서해줘. 어? 용서? 그래, 용서할 생각도 있었지. 그만큼 당신이 내게, 우리 어머니께 잘했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 일 가지고 뭐라 하기엔 당신이 나와 어머니를 위해 한 행동들이 있으니 오히려 내게 이해심이 없다고 욕할 일이지. 근데 당신이 말끝마다 하던 돈 얘기, 그게 걸리더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 얘기할까?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돈을 향한 집착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알아야만 했어. 그 잘못된 욕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못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테니. 그래서 알아봤는데. 알아봤는데?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내가 어디까지 알게 됐을 것 같아? 왜 그래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돈은 우리 애도 가져야 하고 이제 이사도 했으면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리고 어머님께 2배, 3배, 아니 10배로 잘할게.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뻔뻔하게 아이라는 말을 하네? 뭐? 왜? 당신도 걸리는 게 있어? 내가 애 이야기를 하니까 제발저리나 보지? 의료 기록 확인하면 당신이 몇 년 동안 어느 병원을 갔는지 다 나오는 거 알지? 그게 산부인과든 뭐든 간에 말이야. 여보. 근데 그것뿐이 아니잖아.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거잖아. 내게 접근한 이유부터 말이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뭐, 더 말해볼까? 아예 여기 앉아서 얘기해야겠다. 당신이 날 처음 봤을 때, 아니, 우리 집이 잘 산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얘기하려면 그 기간이 좀 길잖아. 아내는 제가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내용의 말이 나오자 조금 전보다 더 놀랐어요. 놀랐다는 말로 부족하게 기겁하면서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는지 모든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여보, 다 인정할게. 내가 처음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돈만 보고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야.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당신이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생각한 거야. 임신이랑 유산했다고 거짓말한 건 내 자신이 당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당신과 연애만 하다 결국 집안 형편 차이로 또는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당신을 어떤 식으로라도 붙잡고 싶었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야. 진심이야. 나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봤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또 이번 어머님 일과는 전혀 관계없어. 그건 정말 내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긴 일이야. 당신이 우려했던 것처럼 어머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거기다 당신도 잘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 진심을 알아줘. 정말 끝까지 거짓말이구나. 마지막까지 당신 본심은 죽어도 말 안 해. 그거 당신 본심 아니잖아. 날 사랑한다는 거, 날 위해 희생한다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 여보, 아니야.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당신 챙기려고 하겠어. 아니잖아. 돈 때문이잖아. 평생 당신의 목표, 구렁텅이 같다고 생각한 당신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게 잘한 거잖아. 돈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재력 때문에. 여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내가 돈이 없다면 당신 내 옆에 붙어 있을까? 우리 어머니 청력을 잃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야 했다고 한 말도 결국 돈 때문이었잖아. 그것도 들려줘? 그 녹음까지 들려주면 이제까지 내가 한 말들 딱딱 들어맞는데 들려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설령 처음엔 돈 때문이라고 해도, 결혼까지 돈 때문이었다고 해도 이후엔 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어머니 진심으로 모실 수는 있는 거잖아. 당신 원하는 대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팔자 피게 생겼는데, 근데 당신 바로 조금 전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돈 생각밖에 없었어. 끝까지 거짓말만 하면서 내가 아닌 돈만 바라고 있었다고. 여보, 아니야. 나 당신도 사랑해. 다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돈 때문에 겪은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졌던 것뿐이야. 정말이야. 나 당신 사랑해. 힘들어? 그래. 내가 겪지 못한 당신 인생 내가 평할 순 없겠지. 근데 당신과 비슷하게 살던 희선 씨가 이 말 전해달라고 하더라.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자긴 살만하다고. 행복은 꼭 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말이지. 그리고 난 돈이 모든 것이고 날 사랑하지도 않고 내 어머니를 욕하고 또 거짓말만 늘어놓는 당신과 남은 생 함께할 생각 없어. 나 당신과 이혼할 거야. 여보. 아쉬워하고 후회해. 당신의 그 행동들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나랑 이혼하면 알지? 당신이 날 속이고 없는 아이까지 만들고 유산시켜 서둘러 하게 된 결혼으로 지금 이혼하면 재산 분할도 얼마 없다는 거. 이거 어쩌나?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돈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이제 와서 빌고 용서 구한다고 될 일 아니니까 골치 아프게 하지 말자. 당신 부모님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어? 죄 없는 당신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해.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내는 정신줄을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더군요. 마치 모든 걸 잃은 듯한, 삶의 의욕이 사라진 듯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 아내를 외면한 채 저는 어머니 댁으로 돌아갔고요. 이후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게 더 이상 변명할 힘도 남아있지 않는지 아내는 순순히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런 아내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제 주변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사람들 모두 제가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알고 있어요. 제 잘못은 조금도 없었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제가 모자라서 당한 일 같기도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 사연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기 결혼 당한 제가 어줍잖게 여러분께 더 할 말은 없고요. 딱 하나, 사람 조심하라는 이 말만 드리고 싶네요. 다 안다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본심.
그래서 다 안다고 해도 조심해야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일 당하지 않으시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